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서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무장 독립투쟁 부분이죠. 여기서 많이 포기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제가 최대한 좀 엑기스만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한능검에 주로 기출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한 번 더 찝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완벽하게 좀 외우시고 한 번 더 교재를 보면서 꼼꼼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중급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238페이지 오늘은 바로 28강 3.1운동과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3.1운동을 배우기 전에 1910년대에 무장 독립투쟁을 좀 공부하고 갈 건데 사실 1910년대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1910년대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성과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1910년대 딱 우리나라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부터 엄청난 강압정치, 일본의 무단 통치로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독립투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막 만주나 연해주 이쪽으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성과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1920년대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한 최고의 뭔가 국가적으로 한 번에 이제 전 국외로 우리가 어필할 수 있었던 3.1운동이 있었죠. 3.1운동 필기할 거고 그 전에 1910년대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은 교재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출제 경향이 좀 낮은 부분이다. 그래서 한번 줄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 보면 1915년 마지막 의병입니다. 최응원을 마지막으로 의병활동 침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그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의병들의 총기나 이런 거 다 무기 같은 거 다 뺏어갔어요. 일본에서. 의병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의병일 때 마지막 을사의병에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고 그 뒤로 수많은 의병들이 다 탄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기를 뺏기고 그래서 의병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비밀 결사 조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애국지사들은 해외로 망명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1910년 독립군 활동으로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갔지만 국내에도 항일운동 단체가 있긴 있었어요. 큰 이렇게 효과는 없었지만 자, 1912년에 만들어진 대한독립의군부라고 있었습니다. 대한독립의군부,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 하지만 다소 조금 보수적인 단체였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적 유생 중심으로 복벽주의, 보수로 돌아가자, 이전의 왕조로 돌아가자 이런 걸 주장했던 독립운동 단체였다.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에 보내려고 했지만 체포당해서 결국 해체됐다. 그래서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출제는 별로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라고 있었습니다. 대한광복회 1915년에 만들어졌는데 김저진 장군이 여기 나오죠. 자, 부호의 의원군 및 일본인의 불법 징수한 세금을 압수해서 무장 준비한다. 만주에 사관학교 설치해서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준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광복회는 좀 보수적인 단체가 아니라 이제 공화정을 지향한 단체였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군자금 모집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단체는 이제 뭔가 군자금을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보내고, 그러니까 국내에선 그닥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대한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이제 결국 그냥 국외로 결국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만 아시면 돼요, 솔직히. 자, 넘어갈게요. 자,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차라리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고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사실 정리해서 좀 외우셔야 돼요. 삼원보, 신민회가 만들었던 그런 곳, 신안촌 이런 거 좀 외워줘야 되죠. 자, 1910년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해외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간도, 만주, 연해주 그쪽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원보 중요하죠. 삼원보. 자, 삼원보가 바로 서간도 쪽입니다. 삼원보 동그라미 신민회가 여기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다.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북간도. 북간도 쪽에서는 증광단 유명합니다. 증광단 한일단체. 그리고 명동학교.
서전서숙 유명하죠. 명동학교는 아마 윤동주도 아마 명동학교를 나왔을걸요. 명동학교 출신인 독립운동 투사들이 많고 서전서숙은 또 이상설 유명한 이상설 역에 나온 사람이죠. 자, 그리고 밀산부 북만주 쪽에서는 밀산부 동그라미 해주시고 밀산부의 한흥동 유명합니다. 한흥동 한인들의 마을을 만들었다는 거죠.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바로 한흥동. 그래서 북간도에는 증강단, 이제 북만주에는 한흥동, 그리고 삼원보에는 신민회의 신흥무관학교 그렇게 좀 줄쳐주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쪽에서는 신안촌 외워주셔야 돼요. 연해주, 신안촌,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 그리고 건업회, 동그라미, 대한강복군 정부. 대한강복군 정부는요,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는 하나의 그러한 임시정부 같은 활동을 했어요. 손병희가 이제 만든 건데 대한국민의회, 대한강복군 정부는 이상설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의 활동,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있고 이승만, 나중에 구미위원부로 명칭이 바뀌죠. 안창호의 흥사단이 있고요. 도산 안창호의 흥사단, 대조선 국민단, 하와이에 있는 대조선 국민단,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흥사단, 대조선 국민단, 미주 지역에도 있었다라는 거, 하와이에도 있었고, 안창호의 흥사단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요. 오히려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 출제에는 유리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20년대 3.1운동에 대해서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원인, 그리고 전개, 결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먼저 배경을 살펴봅시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대에 모든 게 다 눌려 있었고, 뭔가 우리의 독립의지를 표출할 게 뭐 외교적으로 막혀있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뭔가 우리의 독립의지를 표현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국외적인 조금 국제 정세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들어보셨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어떠한 약한 민족이라도 스스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물론 독립의 의지를 표현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극을 받았고 그 자극을 받아서 먼저 일본 도쿄에서 그런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대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와, 도쿄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28 독립선언, 독립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 우리는 국내에서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자라는 필요성이 느껴졌고, 이제 그것이 이제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3.1운동의 그런 이제 전개로 가면 어떠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느냐. 바로 민족대표 33인이 여기 나오겠죠. 종교계의 각 대표들, 그리고 이제 민족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 그러한 이제 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먼저 종교계. 그럼 민족 지도자, 뭐 최남선, 나중엔 변절했지만 어쨌든 민족 지도자, 뭐 주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3.1운동을 만들려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죠.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뭐 천도교회 손병희, 그리고 뭐 기독교회 이승은, 불교회 한용운, 이런 식으로 여러 종교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모이게 된 거예요. 민족 대표자 최남선은 이제 그 독립선언문을 이제 만들었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독립선언서를 첫 번째 발표합니다.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애초에 이 종교계 민족 지도자 이 사람들은
뭔가 그런 무력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표하는 데 의의를 두려고 했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또 만약에 이거를 그 학생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것을 막 발표할 경우에는 막 대한독립 만세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태화관에서 조용히 발표를 했죠.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그리고 바로 이제 자진 체포를 당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어차피 그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전국으로 해외로 퍼져나갈 3.1운동이었으면 이들이 체포되지 않고 제대로 이끌었으면 어땠을까라면 그럼 실패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후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비폭력을 원칙으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비폭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냥 외칠 때만 하더라도 그냥 만세만 외치는 것 뿐이지 비폭력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가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도시에서 이제 농촌으로 지방으로 확산을 해갑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농촌 이때 당시에 거의 이제 농민들은 소작농이었는데 누구의 소작농이었냐면 일본인 지주의 소작농이었어요. 일본인들이 다 땅을 빼앗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오너인 거죠. 소작농. 근데 맨날 이렇게 좀 거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었고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작쟁이 스타일의 3.1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주들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 막 그런 일본 경찰서 같은 거 그런 거 막 불태우게 되고 이제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죠. 약간 무력적으로 바뀌게 된달까? 지방으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사람들이 더 격해지고 무력적인 시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비폭력인 그런 독립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체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나중에 우리도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무력적으로 바뀐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력적으로 바뀐 분위기가 이제 결국에 이제 국외로까지 퍼져나갑니다. 3.1운동의 정신이 국외로 확산, 해외로까지 확산. 그래서 국외로 확산해서 만주, 간도, 연해주, 우리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던 단체까지 이제 국외로 확산이 되었다. 미국까지. 간도, 연해주, 미국까지 확산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3.1운동의 단계는 이렇게 처음에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다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국외로 이렇게 점점점 확산이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1운동의 이제 결과. 사실 결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뭔가 우리의 그런 정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줬죠. 결과. 자, 독립의지를 표출을 했고 일단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요. 일본이 딱 보더니 이렇게 막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독립운동을 막 만세 막 이런 거 부르는 거 보면서 얘네들 안 되겠다. 뭉치니가 무섭구나. 얘네들을 분열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의 방법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민족 분열 통치로 바뀌게 되죠. 문화 통치가 바로 민족 분열책. 자, 그러면서 이제 임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패의 원인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독립을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잖아.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 제대로 이끌 만한 단체가 필요한데 우리는 제대로 된 임시정부도 없는 게 문제다.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야겠다. 요것 때문에 바로 임정이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결국 임정이 수립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3.1운동을 보고 중국도 지금 당시 이제 일본에게 야금야금 먹혀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중국의 5.4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인도도 간디의 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인도에도 영향을 줄 정도 3.1운동이 그러한 결과, 주변의 영향도 끼쳤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실패의 원인은 실패의 원인까지 정리해 볼게요. 결국은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 민족 자결주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들, 대표적으로 독일의 식민지들에게 어필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승전국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된 건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독립을 하는데 주변에 도와주지도 않았고,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뭔가 이렇게 좀 응집력을 한 번에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전개할 그러한 단체가 없었다. 조직적 전개. 조직력이 부족했다. 조직적인 전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가지고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나타났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3.1운동 밑에다가 임시정부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까지만 필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작을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그 전에 국내, 국외로 임시정부가 수많은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너무 산발적으로 있었으니까. 일단 연해주에도 임시정부가 2개나 있었어요. 사실 연해주에서는 이제 원래 있었던 게 통합된 거긴 한데, 어쨌든 대한강복군 정부가 있었고요. 자, 이상설이 만들었던 대한강복군 정부가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대한국민의회로 이어집니다. 외워주시려면 요것만 대한국민의회, 손병희가 만든 대한국민의회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이승만이 만들었던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이승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하이 쪽에서는 이제 외교 쪽으로 힘을 쓰고 있었던, 여기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말 그대로 상하이 임시정부였었어요. 말 그대로 이름은 상하이 임시정부. 자, 이렇게 산발적인 임시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의 한성정부, 뭐 상하이 임시정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결국 통합하게 되는 것이죠. 자, 통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건지 이제 싸우게 됩니다. 무장투쟁을 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외교로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장했던 게 이제 외교와 투쟁, 외교로 할 것이냐, 무장투쟁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외교론 쪽에서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죠. 외교 쪽은 이승만. 무장투쟁 쪽은 항상 신채호나 이동휘. 그래서 실제로 결국 외교 쪽을 이제 중심으로 가게 됐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무장투쟁은 조금 많은 희생이 따르고, 일단은 외교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다른 강대국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하자, 그걸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엔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동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임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특이한 대통령 공화정제라고 할까? 원래 대통령은 대통령, 부통령이 있는다던가 아니면 대통령만 있는다던가 이런 게 공화정제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약간 이건 대통령제고 이거는 공화정제고 국무총리는 내각 책임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공화정이면서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가 있는 한국 특유의 공화정 체제가 이때 처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한, 그러니까 좀 미국과는 다른.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국무총리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만 있고 국무총리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외교 라인은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이동희가 국무총리가 되는 이러한 시작으로 임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점점 약간 외교 성과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긴 했었죠.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임시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 외교 중심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외교적인 거 외교 중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외교 쪽에 힘을 썼겠죠. 그래서 외교 라인으로 어떤 식의 일을 했냐면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이승만이 영어를 잘했고 구미위원부 대표였기 때문에 구미위원부에서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이끌고 미국에서 뭔가 좀 소련과 약간 교섭을 했어요. 소련을 약간 우리 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에 도움이 되려고. 러시아가 원래 일본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전부터 러일전쟁. 그래서 이러한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임시정부의 활동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임정이 이제 뭔가 활동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군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막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연통제 국내와 임정이 상하이에 있잖아요. 상하이에. 그래서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멀어요. 그래서 상하이와 국내와 국외 상하이 그 임시정부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통신망, 비밀 연락망이 필요했어요. 비밀 연락망이 바로 연통제죠. 비밀 연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 비밀 연락망은 뭘까? 핸드폰도 없고 뭐 편지 뭐 이런 거 있고 사람이죠. 사람을 심어놓는 거지. 그래서 편지를 보낸다던가 몰래 막 밀서 같은 걸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교통국. 그래서 전화 같은 건 됐기 때문에 교통국도 있어요. 교통국. 그래서 교통국은 비밀 통신망.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에 몰래 숨어서 전화를 써라. 뭐 이런 식의 여러 통신망도 구축하고 있었고 군자금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뭔가 활동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도 만듭니다. 약간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인 거죠. 무슨 백산상이나 뭐 이륜양해 이런 거. 백산상에 짧게 쓸게요. 이륜양해. 이거는 영국 사람이 초과했던 거. 그리고 애국공채. 애국공채를 발행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군자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임정의 활동.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문도 만들죠. 독립신문도 가능하고 독립협회에서도 독립신문이지만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을 가능하고 뭔가 이런 일본의 그런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우리가 좀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에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사료 편찬소. 그런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남겨놓는 사료 편찬소도 만들고 이런 식의 정말 정부스러운 활동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점점점 성과가 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내에서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다는데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건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뭔가 독립에 관련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외교적인 성과는 눈에 딱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때 당시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와중에서 바로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죠. 의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정에서 이제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한인애국단의 활동.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봉창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도쿄에서 일왕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다른 마차에다가 넣어서 안타깝게도 실패.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윤봉길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죠. 실제로는 수통이었다. 어쨌든 윤봉길. 상하이 홍포공원에서 윤봉길 도시락 폭탄 이런 것들이 한인애국단 의거 활동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임시정부의 위기 부분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임시정부가 결국에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왜냐면 외교적인 성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외교 성과가 너무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의거 활동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대표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에서 아예 임시정부를 없애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자, 정부를 재창조하자라는 창조파가 있었고, 아니다, 우리 임정에서 뭐 외교 라인을 좀 바꾼다던가 조금씩 개조하자, 개조파가 있어요. 창조파와 이제 개조파가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는 무장 독립 투쟁을 되게 강조했던 신채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창조파에 해당하는 거죠. 임정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다시 만들자. 지금 이승만하고 워낙 좀 사이가 안 좋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아예 외교적인 라인은 원래 싫어했었던 창조파들. 그리고 개조파는 이제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외교적인 그런 것에 좀 가능성을 보고 있었고 아무래도 공부했던 선생 쪽이니까 어쨌든 안창호 흥사단을 만들었던 이제 좀 점차 바꾸자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창조파가 나가요. 탈퇴해요. 임정을 탈퇴. 우리는 따로 우리만의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탈퇴를 하고 지금 개조파만 남았고, 그래서 이러한 임시정부를 결국에는 이제 이승만이 제대로 된 외교적인 성과를 못 갖고 온다 해서 사면해버려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 내려앉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무령제로 바꿉니다. 국무령이라는 명칭이 여러분들이 좀 어색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국무령은 좀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내각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국무령을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무령제로 대통령제에서 아예 국무령제로 좀 바꾸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주석제로 바꾸죠. 주석제라는 명칭을 주석이 김일성 주석, 김일성 그런 의미 때문에 주석을 좀 우리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주석은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인물을 주석으로 두고 그 밑에 수많은 부주석을 두는 어떻게 좀 약간 좀 더 평등한 그런 약간 체제였는데, 약간 이미지가 북한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아졌죠. 주석제일 때 김구가 이런 어려운 임시정부를 이끌게 됐고, 그러니까 주석제는 내각 책임제에서 좀 더 약간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이 좀 더 강화된 그러한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각 책임제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주석이 있으면 부주석이 되게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였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무령제에서 주석제로 좀 많이 체제도 바꿔보고, 그리고 또 이제 김구가 이제 의거 활동도 많이 활발하게 하게 되고, 또한 이 한인 애국단의 그런 일원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바로 한국광복군으로 가게 되죠. 마지막에 1940년대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우리가 뭔가 대대적인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연합군과 이제 손을 잡고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중국에서도 도와주고, 그리고 영국군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 진입해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지면서 뭔가 좀 약간 독립이긴 독립인데 뭔가 벙찐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군가 원수랑 막 제대로 싸우려고 했는데 원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음? 내가 때려야 죽어야지만 뭔가 속 시원한데 갑자기 돌에 걸려 넘어져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림?
그래서 결국 내가 어이없게 이겨버린 막 이런 식의 좀 벙찐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 부분은 좀 아쉽죠. 미국이 마치 도와줘서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돼서 그 뒤로 우리가 미국의 이제 신타통치, 미군정으로 가게 되고 그 뒤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을 또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체제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임정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충분히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임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가 결국 하나로 통합이 됐고, 그리고 임정의 이런 위기 상태, 막 대표회의에서 이제 창조파, 개조파 위기, 외교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임정을 결국 김구 선생님이 이끌어가게 되었고, 외교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연통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와. 연통제나 군자금 조달 부분, 그리고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나중에 이런 의거 활동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의열단과 함께 꼭 시험에 나오죠. 의열단, 한인애국단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임시정부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독립투쟁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드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 한인애국단 나왔으니까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열투쟁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제 한능검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22, 23, 27에 29에 계속 한 4번 정도 나왔었죠. 일단 이 의열단을 만들었던 조직, 바로 한인애국단은 김구, 의열단은 김원봉 기억해 주세요. 의열단 김원봉. 그러니까 뭔가 3.1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나서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을 합니다. 한인애국단은 훨씬 나중이에요. 의열단이 먼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김원봉이 조직했고 조선혁명선언을 합니다. 활동 지침 신채호 선생 나오면 거칠고 무장투쟁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고 그 활동 지침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런 의거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되게 중요한 건물에 막 폭탄을 던지고 뭐 이런 의열단을 영화한 영화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밀정인가? 아무튼 영화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이제 김익상부터 볼게요.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김익상.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종로경찰서 아마 인사동 쪽에 아직도 있을걸요. 그 종로경찰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고 갔고, 종로경찰서에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로 연행해 갔거든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나석주도 중요합니다.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주로 폭탄을 던지는 이런 의거활동을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아시다시피 김구가 조직했고,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같은 경우에 도쿄에서 일본에서 일왕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거. 이봉창이 그런 일왕 폭살 기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윤봉길은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이제 일본군의 그런 사령관, 일본 고위 간부들을 많이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알아두시고요. 일본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들을 의거 활동을 했던, 정말 뭔가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윤봉길 의사 이야기는 참 짠하고 많이 알고 계시죠? 윤봉길 의사가 이제 시계를 김구 선생님한테 비싼 새 시계를 딱 주면서 이걸 줘도 되겠는가 이랬더니,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내 시간은 멈추겠지만 선생님한테 가면 이 시간은 계속 멈추자고 갈 거라고 시계를 바꿔줬던 그런 일화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이렇게 정리했고요. 독립투쟁 부분은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민족운동을 두 갈래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무장 독립투쟁 부분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 최대한 심플하게 이것만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라 라고 흐름을 쫙 필기를 해드릴 거고, 사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라인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독립투쟁, 막 의거 활동을 한다던가 막 싸운다던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좀 키우자, 우리 것을 지키자, 우리의 한글을 지키자, 우리의 역사를 지키자, 아무튼 우리의 물건을 지키자, 이런 식의 그런 실력 양성 운동, 애국 계몽 운동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두 갈래로, 두 개의 민족 운동이다라고 해서 두 갈래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운동이 이제 1910년대부터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1910년대에는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은 별로 딱히 없었어요. 일단 무장 독립 운동과 무장 독립 라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자, 부국강병을 주장하자는 거죠. 뭔가 공부하고 실력을 양성하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딱 보니까 무장 독립은 어느 쪽일까요? 개화파와 척사파 중에 싸우자, 의병, 그쪽은 척사파. 이 봐라, 무장 독립. 실력 양성은 그 전에 개화파 라인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에는 무장 독립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큰 그렇게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죠. 무장 독립 운동, 1910년대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바로 이제 간도나 연해주 뭐 이런 쪽으로, 간도, 연해주 이런 쪽에 기지를 건설을 하고, 뭐 신민회가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 단계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요. 1920년대. 자, 1920년대 이렇게 무장 독립투쟁에서 우리가 가장 큰 성과, 큰 전투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국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입니다. 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막 이렇게 들어보셨죠? 자, 봉오동 전투는 뭐 사람만 한 명 이름만 좀 써놓을까요? 홍범도 장군. 청산리 대첩에도 홍범도 장군이 참여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자진 장군을 써놓을게요.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특히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큰 대첩,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일본이 열받죠.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리는 간도 참변이 벌어져요. 1920년 그 해 10월에 간도 참변. 자, 간도 참변으로 엄청난 보복을 하고, 이뿐만이 아니어서 독립운동가들의 시련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간도 참변을 당하고 나서 간도 지역에 완전 무차별하게 학살되고 피해서 이제 소련 쪽으로 가게 됩니다. 소련 쪽으로 갔는데, 소련군 이제 적색군들이 그쪽에 가담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뒤를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색군에 잠시 가담해서 이제 싸웠었는데, 지네들이 이제 정권 잡고 나서는 토사구팽 당한 거야. 갑자기 무장해제하라고 막 총 쏘고, 그것이 자유시 참변이죠. 그냥 이용만 당한. 간도에서 한 번, 자유시, 소련 쪽에서 한 번, 이게 두 번이나 이렇게 참변을 당하고 나서, 특히 자유시 참변을 당한 이후에, 1921년 자유시 참변을 당한 이후에는, 나중에 이제 이쪽에 거주했던 우리 고려인들을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요. 1937년에. 이것도 참 황당한 게, 진짜 중앙아시아에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냥 거기 가서 살라고 강제로 이주시켜버렸대. 그래서 거기서 정말 처음엔 너무 추워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살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이에요. 지금도 고려인, 지금은 5세까지 있대요. 뭐 고려인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고려인들에 관한 그런 예전에 방송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려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무슨 아무튼 고려인들에게 이렇게 동화를, 카란다슈라고 하는 우리나라 동화를 보내주자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서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실제로 고려인 5세분에게 막 들어보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사할린 동포들도 그렇고. 어찌됐든 자유시 참변 이후로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장 독립 운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유시 참변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3부가 있었어요. 3부. 참정신으로 외우면 딱 좋습니다. 3부. 참의부, 정의부, 신의부, 참정신. 이 3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3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자치기관이었는데, 그거를 좀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했죠. 탄부 통합운동이 있었지만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칸이 모자란다. 잠시만요. 참정신 아래다 쓸게요. 자, 3부 통합운동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한중연합작전을 하는 1930년대로 넘어가죠. 1930년대. 요건 1920년대, 1930년대부터는 이때 당시는 이제 일본이 중국도 야금야금 먹어가고 중일 전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도 일본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중국군하고 우리가 한국군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한중연합군, 이런 한중연합군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이제 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혁명군, 독립운동을 했던 혁명군이 있고, 좀 약간 이때 당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돼, 소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혁명군과 독립군으로 나누면 무슨 혁명자 들어가면은 좌파다, 그런 좌쪽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립군은 결국 우파하고 나중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죠. 상하이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기억하시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여기서 조선의용대가 나오는 건데, 조선의용대는 원래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이게 뭔가 좀 유일당 형성을 하려고 만든 건데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조선의용대에서 완전 이제 사회주의파 쪽으로 나눠진 게 조선의용군이고, 조선의용대의 그런 충칭 쪽으로 간 사람들은 결국 한국광복군에 합류가 돼요. 그러니까 화북지방에 있었던 완전 그런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조선의용군으로 빠져나온 거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조선의용대가 원래 있었고, 그 중에서 조선의용군은 완전 사회주의 쪽으로 빠진 거고, 그 나머지 원래 조선의용대에 있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충칭으로 가서 한국광복군에 합류되었다.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좌우로 이제 이런 사회주의 영향을 좀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중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칸이 모자라네. 아래로 내려야겠다. 한중연합작전. 한중연합작전은 이왕 설명하는 김에 여기서 이제 같이 설명하고 갈게요. 한중연합작전은 1930년대 이제 무장 독립전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능검에서도 2번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있어요. 교재에는 242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던 곳이고, 조선혁명군이 중국의용군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양의 이렇게 외워주신다던가, 사실 이런 건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밖에 딱히 만들 게 없어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고 중국의용군과 손을 잡습니다. 조의. 우리 예전에 김종직의 조의제문 있지 않았습니까? 조의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떨까? 중국의용군.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은 바로 지청천이 이끌었던 무장 독립투쟁 지청천이 이끌었던 곳이죠.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했는데 한국지리를 한지라고 하죠. 어쨌든 지청천이 이끌었는데 중국 호로군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한호, 히읗 이렇게, 저는 좀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자음으로 좀 외웠었거든요. 히읗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로군, 한호, 히읗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조의, 중국 의용군과 어쨌든 쌍성부 사도하자 전투.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그래서 조양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외워주세요. 양세봉. 어쨌든 이게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중국군들도 일본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서로 연합을 해서 싸우게 돼요. 이제는 같은 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한중연합작전 다음으로 이제 쓰고 싶었던 게 바로 마지막 한국광복군이죠. 바로 임시정부의 마지막에 주력했던 한국광복군에 모두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내 진입을 하려고 하는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런 흐름만, 정말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요런 흐름만, 여기서 내가 너무 칸을 많이 띄워서 나중에 모자라네요. 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다가 20년대 봉오동 천상리 대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참변, 자유주의 참변, 뭐 중간에 미스야 협정도 있어요. 미스야 협정은 그냥 우리나라 무기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중국에서 몰래 그거를 이제 일본에 넘겨주자는 그런 협정을 맺은 부분이 있거든요. 미스야 협정은 교재에 이때 나옵니다. 241쪽에 미스야 협정이 있어요. 이런 독립국 탄압을 위해서 이제 만주에 있는 군벌과 일본이 이렇게 조약을 맺은.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죠. 어쨌든 이제 삼부 통합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혁명군 독립군, 약간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혁명과 독립군으로 많이 나눠지게, 여기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그 다음에 한중 연합작전을 하게 되고, 한국 강복군은 나중에 합류하게 된다. 자, 실력 양성운동은 이것에 비해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필기를 해볼게요. 자, 실력 양성운동은 1910년대에는 거의 없다가 20년대, 이제 20년대 일본이 좀 어느 정도 풀어줬을 때, 문화 통치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풀어줬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산 장려운동. 우리 물건을, 우리 것을 쓰자. 물산 장려운동. 국내 기업을 발달시키자.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물산 장려운동. 우리 광목을 쓰자. 막 이런 식의 우리 것을 쓰자는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 대학을 만들자. 왜냐면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이런 고등교육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기술교육만 하고 막 정말 최소의 기본적인 교육만 시켰거든요. 일본어만 공부하게 하고 한글 공부 못하게 막 탄압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을 설립을 하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을 열심히 하고 막 모금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추진하기 못하게 된 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일본이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좋은 대학 지어줄게 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지어줬고, 그것이 지금의 서울대죠. 서울대는 지금 참 좋은 대학이지만 서울대학의 그 시초는 조금 안타깝죠. 어쨌든 일본이 지어준 거라. 어쨌든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물산장려운동을 하면서 이 물산장려운동을 했던 이 부류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제 문맹을 퇴치시키자. 문맹 퇴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야학 같은 거를 많이 세워요. 그래서 한글 같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 문맹 퇴치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보급 운동. 역시 문자 보급도 한글 교육. 그리고 여기 이 문자 보급 운동 그 다음으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명칭입니다.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 운동이 계몽 이런 뜻이에요. 아마 러시아어일 거예요. 분화로드 운동.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에 관련된 그 소설이 있죠. 시문인가? 상록수. 상록수의 그 소설 내용이 분화로드 운동. 뭔가 야학을 하고 어린 농촌에 가가지고 계몽하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런 게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던 그 단체들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 전에 조선어학회가 있었거든요. 그 조선어학회 그런 거 이어서 조선어 강습회. 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력 양성운동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교재 중심으로 보면서 많은 단체들을 볼 거고, 뭐 신간회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60만세 운동이나,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런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무장 독립투쟁 부분만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단체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부분은 242쪽 교재에 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하나하나 훑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서 공부하시고요. 제가 이제 최대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920년대 아까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했잖아요. 자,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대한독립군. 홍범도. 제가 체크한 이 네모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핵심 용어고 시험에 나올 때 지문으로 꼭 쓰이는 용어니까. 그리고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이고 북로군정서 김좌진.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대홍북진.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이제 독립군의 활동과 실현 순서, 제가 지금 필기한 부분인데 거기 훈춘 사건이 껴있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중간에 훈춘 사건도 사실 10월 초에 일어난 건데 3개월 동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훈춘 사건은 간도 참변의 그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1페이지 교재에 실어놨어요.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훈춘 사건. 1920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이다. 자, 일본군이 중국 마적 두목과 내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약간 그런 깡패들, 두목과 내통해서 훈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 2일 400여 명의 마적단이 훈춘성을 공격을 했고, 일본군은 이 사건을 구실로 세계사단을 출동시켜 신문 없이 무조건 잡아 일렬로 세운 뒤 총살하고 불태우고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도 일변에 이어서 이제 간도를 다 참살 죽여버렸죠. 간도 참변도 뭐 엄청나게 잔인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난징 대학살도 장난 아니죠. 일본이 중국의 난징을 대학살했던 부분도 그렇고, 세상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린아이, 여성 상관없이 다 죽여버렸던. 어쨌든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보복이죠. 그래서 훈춘 사건은 간도 참변의 그 서막이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참변이 있는 와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그것에 대한 또 보복으로 간도 참변, 간도 지방이 그냥 독립운동 기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근데 일반인들도 많이 살았거든요. 그 간도 마을을 아예 그냥 몰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때 쫓겨갔던 사람들이 자유시 참변, 러시아 쪽, 소련 쪽으로 가가지고 적색군에 가담했지만 도와줬더니 오히려 나중에 총칼 막 내리라고 막 죽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래서 삼부 결성, 나중에 삼부 통합운동, 요런 순서로, 삼부 통합운동 이후로는 이제 혁명군 독립군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한중연합작전,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합류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봉오동 청산리 전투 시험에 너무 나오는 부분이니까 완벽히 좀 자기 걸로 만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중연합작전도 아까 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선의용대 부분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조선의용대 21호에 출제된 부분이라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김원봉이 주도했고,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군사조직이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고,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결정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라는 지문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중국의 공산당들의 활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중에서 훨씬 더 사회주의 색깔이 강했던 사람들은 조선의용군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조선의용대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대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한국광복군의 활동이죠. 25회, 28회 두 번 출제가 됐는데요. 이제 대일 선전포고,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의 이제 우리가 일원으로 연합군 쪽에서 싸웠고, 우리가 또 큰 승리도 거뒀고요. 그리고 영국군하고 연합작전을 수행을 하고 많이 도와줬고, OSS 특수훈련부터 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 히로시마 원자폭탄 갑자기 투하되고 그냥 얼떨결에 강복 이렇게 돼버려서 실행하지 못했다. 물론 한국 강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이 바로 이렇게 어려워. 진공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해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참 아쉽죠. 이때 정말 탄탄히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벙쪘겠죠. 이때 엄청나게 준비했던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강복군을 마지막으로 이제 무장 독립투쟁은 끝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만 짚어드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시간이 없으시면 그 모든 단체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기본 핵심으로 외우시고, 나는 조금 더 고득점을 원한다, 고급을 대비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잘자잘한 단체들도 조금 더 한 번 더 공부하셔가지고, 이때 이렇게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독립투쟁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은 진짜 죽음으로 정말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 내가 이분들 이름 하나 못 외울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 진지한 마음으로 좀 공부하시면 어떨까. 어렵겠지만 어려운 건 인정.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공부하시고요. 이게 243쪽까지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는 그렇게 중급 난이도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4쪽에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 자, 요런 게 이제 2점짜리 문제입니다. 근현대사는 거의 2점을 줘요.
자, 한흥지방법원 법정에서 이 서류 중 적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킴인가? 물론 일본이다. 여기 적힌 조직은 무엇이냐? 도예감독부, 군예감독부, 면회사관부를 설치했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였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이게 핵심어네요. 군자금을 조달했다.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모든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의사 전달해주는, 뭐랄까요? 소식을 전달해주는 소식망. 바로 연통제죠. 연통제. 아까 필기도 했었죠. 연통제. 제가 연통제는 비밀 연락망이라고 했죠. 이런 모든 연락을 하고 군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연락망. 모든 걸 연통제가 했었죠. 통신과 관련된 게 교통국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연통제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관련 없는 단어들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좀 크게 볼게요. 자, 탐구활동 계획서에서 연해주 동표의 실현, 연해주에 거주하던 동포의 수가 1937년에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아까 필기 여기 방금 썼던 여기 쓴 부분이죠.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1937년. 근거 자료 어떤 거를 우리가 공부하면 될까? 가에 들어갈 게 뭐가 좋을 것인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경로, 이때 당시 중앙아시아 정착을 초기했던 동포들의 고난수기, 고려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칙령 41호, 이거는 관련이 없죠. 대한민국에도. 하와이 이주 동포, 하와이도 관련이 없고,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 문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관동대학살, 이것도 저기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고, 조선 내 경찰관과 경찰 인원수의 변화, 요거는 오히려 이제 보통 경찰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문화 통치 시기에. 정답은 12번에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의 아주 정답인 것밖에 없는, 나머지를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볼게요. 246페이지 13번. 자, 요러한 시간의 흐름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게 3점짜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필기해 놓은 시간의 흐름을 완벽히 파악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가는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 적군에 의해서 무장해제 당했다. 자유시 참변이죠. 여기 자유시 참변. 김자진의 인구는 북로군 정서, 홍범도 여기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양세봉의 인구는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 일본군 격퇴, 한중연합작전이 있는 부분이죠. 순서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니까 다가 되겠죠. 다. 정답은 3번.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막 의열단, 한인, 애국단 우리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 나오는데 이름도 친절하게 다 알려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왼쪽 사진은 상하이 류신공원에서 쭈루루룩 내려서 패스하고 밑에 뒷부분 전승기념 축하식 단상에 폭탄을 던져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 홍코공원 바로 윤봉길이죠. 정답은 3번. 뭐 볼까요? 1번 김상옥 김상옥 열사는 종로경찰서, 김자진 북로궁정서,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려고 했지만 일왕의 마차가 아니었어요. 미리 알고서 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는 대한독립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윤봉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오늘 너무 진도가 나갈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진도 못 나갔고 29강은 다음번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강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 이런 계몽운동적인 내용, 민족실력 양성운동, 그 안에서의 많은 단체들, 예술활동 부분, 이렇게 해서 좀 문화 파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교재 보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독립 투쟁 부분 어렵지만 여러분 열공하시고요. 또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